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법인세법 소득금액 계산을 특례하겠습니다. 소득 계산의 특례는 주로 이제 부당행위 계산, 그다음에 이제 외국법인 기능통화 해외사업장 뭐 기타 등이 있는데 이 51조부터 54조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나오고 52조는 시험 문제도 거의 매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1차든 2차든 그다음에 주관식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야고, 근데 실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당행위 계산은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깊게 공부해도 뭐 나쁘지 않은 파트입니다.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말의 의미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행위 자체는 우리 법적으로는 뭐 인정해 주는 겁니다. 행위 자체는 우리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즉 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탈법은 아닌데 이 부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은 거래라고 봐서 국세청이 정상적인 거래하고 비교해서 우리 가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당행위 거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정상적인 거래로 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로 다시 국세청 관점에서 재조합을 해서 세금을 가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당행위 개선이고,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는 그럼 누구한테 일어나냐? 우리가 이제 거래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 A, B가 있으면 A, B가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으면 특수한 거래, 이제 부당한 거래가 하기 쉽지 않습니다. 탈법을 해야겠죠. 사기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이제 가능할 거고, A, B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서로 다 경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부당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부당행위가 언제 일어나냐면 이 두 가지는 특수한 게일 때. 또 우리 국세 관점, 가세 관점에서는 특수한계가 없는 거래에서는 이걸 부당행위 거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계가 있다면 부당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런 형태의 거래는 부당행위 거래로 본다, 이런 취지로 만든 조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특수한계자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고, 특수한계자가 누구냐의 범위는 우리 법인세법에서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초창기 앞부분 우리 제2조하고 시행령도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좀 잊어먹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는 우리 법인세법이기 때문에 법인과의 이제 법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경제적,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제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경제적 관계, 경영 지배 관계로 있는 자. 이 자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자이기 때문에 사람, 그리고 자연인 플러스 자연이 아닌 법인들 다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흔히 처음에 이제 세법을 잘 적응 잘 안 되실 때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인입니다. 인. 그래서 다시 특수관계인의 개념을 크게 정했고, 이 특수관계인이 그럼 누구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우리 법령 2조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이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각 호에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우리가 특수관계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가 있을 때 이 기준으로 보면 이제 A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데 얘 기준에서 특수관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특수관계인데 이쪽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A만 특수관계냐, 아니면 뭐 A, B도 포함돼서 특수관계냐, 이렇게 이제 관점이 나눠줄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특수관계라면 양쪽 모두 다 특수관계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의미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우리 법인세기 때문에 이 우리 법인의 입장에서 그런 특성이라고 누구냐면 임원입니다. 임원이고 요 임원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상 형식적인 임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임원도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임원을 말한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 소액주 보면 소액주가 아닌 주주. 그래서 소액주자 아닌 주주, 비소액주주, 그러니까 1% 그 발행 주식수의 1%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액주주라는 그 대주주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조문마다 또 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 법인세에서는 그 소액주주 아니면 다 우리가 특수관계자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기 때문에 좀 밀추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만 좀 들고 왔고 그 외에는 다 여러분들도 계속 머릿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되어 있는 거라서 처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로도 그려보고 또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법인의 임원, 직원,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 네, 이런 직원들은 그러니까 어느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그러니까 임원뿐만 아니라 임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가족이랑 같이 경제적인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원 직원이고, 그다음에 비소액주주, 그러니까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이기 때문에 요 개념은 주로 이제 법인도 다 포함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의 직원인데 이 직원과 이 직원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 법인의 임원, 직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직원 그런 개념인 거고 소액주주들의 직원을 보시면 우리가 영리법인 경우는 임원만, 비영리법인 경우에는 설립자. 그래서 이제 그 비소액주주, 우리 법인의 대주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대주주의 직원, 그 회사에 속한 직원들은 당연히 아니고 임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어설프게 좀 조문을 읽다 보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또 30% 출자하는 법인이나 개인. 30% 출자하고 또 30% 이런 거 돼 있고, 근데 우리 특정 거래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기업 집단 소속에 있는 계열사, 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이 법인에 있으면 그 법인의 직원은 아니고 당연히 직원 아니고 임원으로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있고, 이 특수관계자의 우리 거래를 할 때 부당행위 계산을 우리가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을 보시면 지금 이 1항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항에 보시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구세청장, 가세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세관청이 내국법인, 우리 법인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 특수관계는 우리 앞서 했던 그 법령 2조, 법조문 2조에 정리해 있는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한 거래로 인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조세 부담, 부당하게 감소. 조세 부담 감소시키는 것이 이제 부당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요게 중요한 겁니다. 부당하게. 이거 부당하게는 탈법적인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인정하는 거래인데, 우리 가세관청에서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개념은 어떤 거에 비해서 비교한 거냐면, 특수관계자 아닌 사람과의 거래와 비교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관계없이라는 의미는 기존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고 그 법인 각서면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가세관청이 인정하지 않고 다시 계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세관청이 계산한다.
그래서 실제 법인이 계산한 거와 가세관청이 계산한 거의 차이만큼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실무에서는 이런 거래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법인세 조정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법인세 조정하는 거고, 회사가 이제 법인세 조정 안 해갖고 오면 이쪽에서 하겠죠. 경쟁 같은 걸 때리겠죠. 의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제 가세관청이 거래를 인정하는 거예요. 특수경제 거래는 인정하는데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부당하게. 그래서 무조건 뭐 이익이 그 특수경제 쪽에서 혜택을 줬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됩니다. 부당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 목적보다도 이런 조세 회피 목적, 그러니까 조세 회피 목적. 사업 목적보다도 이런 경우가 이제 부당행위가 되는 거고, 실제 사업 목적이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정상적인 거래와 달리 부당하게 약간 기업한테 이익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조세 회피. 이런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설계하는 경우가 회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는 약간 이제 합법적인 거하고 이런 것 줄타기 하듯이 이제 전략을 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세관청이 가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세관청이 법인 간 특수성의 거래에서 조세부담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계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 금액은 우리 정상적인 거래하고 기존 법인이 했던 거래하고 차이만큼 부인해 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는 뭐냐? 일반적으로 시가겠죠, 시가. 그러니까 시가가 있는 것들 거래는 시가를 택하면 되는 거고, 시가가 없는 것들은 뭐 그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공정 가치를 찾거나 아니면 뭐 상속증여세법에 있는 걸로 찾아서 우리가 시가를 찾겠죠. 큰 개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번 1항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럼 1항을 적용할 때는 뭐냐? 특수한 게 아닌가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되는 판단 가격을 포함한 이 시가를 기준한다. 그러니까 요게 뭐랑 비교할 때 특수한 게 아닌 거래, 정상적인 거래로 할 때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거래만 있는 거냐? 그리고 한정된 열거된 항목만 할 거냐? 아니면 뭐 포괄적으로 우리가 규제할 거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 세법에서 쳐다볼 때는 우리 법령에서 시행령 쪽에서 그 부당행위 계산을 열거된 게 있습니다. 열거된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판례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열거된 거는 예시적인 성격으로 보고, 그 외에도 열거되지 않은 것도 1항에 포함되면 다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부당한 행위가 뭐냐? 열거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거 조항이에요. 이거는 열거 조항이고, 실제로 열거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이제 부당하게 감소시킨 특수상계제 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는 다 우리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을 되는 겁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말하는데, 얘를 열거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것만 부당행위 계산이 아니라 열거된 예시 항목으로 우리가 얘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제 개념적인 부당행위 계산은 그 개념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계산하는 문제에서 1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 취자받거나 자산을 가대상각한 경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자산은 보유를 하고, 처음에 취득하면 이제 보유를 하죠.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각을 하게 됩니다. 상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처분하고. 이게 우리 유무형 자산의 일반적인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한다는 거는
처음에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바뀌는 거예요. 변동. 취득가액이 변동되면 우리가 그 법인 그 회사는 부당이익 계산에 부인된 전 금액으로 삼각하기 때문에 삼각금액도 이제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각금액도 변동하는 거예요. 삼각금액도 변동하고 나중에 처분할 때 처분손익도 변동됩니다. 이 변동된다는 의미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무조정. 이때도 마찬가지로 맞췄어요. 예를 들면 그냥 내가 10억짜리인데 시가가 10억인데 우리가 이제 15억 주고 산 거예요. 회사가 구매를 15억 주고 산 거예요. 특상계좌 거래를 하면서. 그래서 부당하게 5억을 그 특상계좌한테 넘겨준 거죠. 그러면 실제 회사는 시가 10억으로 그 장부상 가치를 할 텐데 15억으로 우리 그 법인세에서 보는 거는 그 10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할 때 자산을 5억을 감소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상각비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상각을 하니까 상각비도 우리가 더 적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처분할 때 처분이익을 늘려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마다 우리가 그 세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말은 뭐 되게 2줄 정도밖에 없는데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네, 요 1번 그 항목은 우리가 그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보통 기본 통칙이에요. 보통은 법인세 기본 통칙이고 67. 요 자료를 제가 기본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례를 보면 이제 아까 다시 처음에 이제 15 그러니까 시가가 10억이고 우리가 이제 매입 13억 그리고 해서 우리가 이제 3억 실제로 이제 시가가 2억인데 5억 했습니다. 3억을 초과했는데 부당이익 계산은 우리가 특수관계자 쪽한테 이제 그 혜택을 준 거예요. 혜택을 준 거여서 그걸 인정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지불할 수도 있지만 그 미지급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완불이 안 되는 경우, 완납을 하지만 또 완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납을 안 하는 경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냐 하면 일단 회사가 그 일단 토지라고 가정하면 토지라고 가정하면 회사가 이제 토지를 그 인식할 거예요. 토지 5억을 인식합니다. 토지 5억을 인식하면 우리 법인세에서는 시가 2억짜리를 그 법인이 5억 주 샀기 때문에 인정 안 해줍니다. 너 그 2억짜리 5억 주 샀네? 3억을 감소시켜. 3억을 감소시킵니다. 3억 감소시키니까 자산을 죽이니까 송금이 되는 거예요. 송금 3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이너스 요구가 되겠죠. 마이너스 요구가 되고, 근데 이 토지를 누구한테 샀냐면 우리가 이제 대표이사님, 우리 사장님한테 산 거예요. 법인이. 그래서 이 송금을 하면서 대표이사한테 돈이 나갔으니까 우리가 유출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여 3억을 또 부당이익 계산이니까 송금 부사님 하는 거예요. 송금 부사님 3억을 하고 대표이사님한테니까 상여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리고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나중에 토지가 처분되잖아요. 토지가 처분될 때 유보가 이 5억만큼 또 처분손익이 조정되니까 처분할 때 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완납을 하면 이렇게 송금 3억 마이너스 유보 잡고 바로 이제 송금 부산이 상여를 이렇게 잡는데, 우리가 완납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 3억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3억만 된 경우면은 어차피 3억을 내든 뭐 2억을 내든 1억을 내든 회사는 토지 5억을 잡고 토지 그러니까 토지 5억하고 현금 5억 이렇게 잡는 거하고 토지 예를 들면 5억하고 미지급금 3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3억이네 5억 있고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있을 수 있어요. 미지급금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미지급 관계없이 회사는 일단 토지를 잡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그 완납이 안 되는 경우도 얘는 똑같이 얘를 똑같이 합니다. 송금 3억 마이너스 유보를 하고 있고, 만약에 돈을 뭐 1억만 줬다. 근데 우리 예를 들면은 미지급금이 2억이다. 미지급 2억. 5억을 했는데 3억만 준 거예요. 3억만 주고 2억은 미지급 상태면 우리 요거는 또 2억은 시가고 1억이 추가분이니까 1억만 준 거잖아요. 1억만 실제로 사회에 났기 때문에 송금무산입은 우리가 1억만 해줍니다. 1억만 해도 상응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완납이 안 됐으면 상여로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완납이 돼야지, 사회도 유출돼야지 부당이익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이익 계산이 되면 자산은 우리가 이제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송금 함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있는 상태면 그만큼은 우리가 송금불산입을 잡지 않습니다. 사회로 실제로 돈이 나갔을 때 그때 송금불산입을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좀 자주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완납한 케이스, 완납하지 않은 케이스 이렇게 두 케이스로 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자산을 자산 사고팔 때 한 거고, 네, 두 번째는 무수익 자산. 무수익 자산은 그 자체가 무수익 자산 주고받거나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부당이익 계산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자산을 이제 무상 또는 시가보 낮은 가격 선물 주자 한 거고, 합병, 그 다음에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대신 부담이면 당연히 부당이익 계산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6번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금전, 그 밖에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러니까 임대료를 싸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싸게 제공하거나 비싸게 내가 받거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자율, 현금을 주고 받을 때 우리가 시가보다 우리가 차입하는 이자율, 회사가 부담한 이자율과 달리 이자율을 부담하면 부당이익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정이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실제 정상적인 이자하고 우리가 실제 거래했던 부담한 이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이자와 실제 주고받은 이자, 이 차이만큼이 이제 인정이자로 가서 우리가 세무부담합니다. 그래서 6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정이자도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 등 임원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직원에게 주는 사택, 이 사택도 우리가 제공하는 경우. 또 다시 이제 금전 그 밖의 자산 이자율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본거래 쪽은 여러분들이 처음 법인세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본거래는 우리 고급회계 쪽까지 같이 마친 다음에 보시는 게 좋고, 그냥 한번 처음 일회독 할 때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다음에 우리 부당이익 계산에 중요한 거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의 거래입니다. 거래. 이 거래를 우리가 이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 당시를 하는 거예요. 행위 당시. 그래서 뭐냐면 거래가 이루어진 게 거래 발생이 2020년 1월 1일인데 이 거래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계약서에 5년간 유효한 계약을 하고 있어서 2024년 예를 들면 10월 31일 날 끝나는 건데 특정인이 이때 특수관계자가 된 거예요. 이 계약을 맺은 사람이 이 시점에서 2022년 1월 2일 날 특수관계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거래는 특수관계가 아닐 때 발생했기 때문에 부당이익 계산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는 행위 당시를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항상 요거 좀 중요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요때 쭉 가지 않고 이때 계약을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계약 변경.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판례나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변경되면 이때는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보냐 안 보냐 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약이 어떻게 계약 내용을 실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계약을 봐서 완전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회계도 그렇지만 이어지는 계약으로도 볼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계약 이런 식으로 보면 이때 다시 특수관계자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당이익 계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실제 실무 회사들은 관계자도 많고 이해관계자도 많고 세무팀도 많고 그러니까 거래 관계자도 많고 계약도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법무팀에서도 하는데 법무팀 없는 데도 있고 법무팀에서 다 이런 걸 다 모든 규정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당이익 계산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러면 우리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 쪽은 소송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관심이 많는 부분이고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유가 또 그런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것도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 사람이 언제 특수관계자가 언제 성립됐고 거래 언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가 나올 겁니다. 날짜가 나오면 이 행위 당시 기준으로 부당이익 계산 거래가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당이익 계산을 할 때 부당한 거래, 조세 부담, 경락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럼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 정상적인 거하고 차이를 우리 거래하고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럼 또 이런만 차이 나도 부당 행위 계산을 가는 거냐?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가세관청도 이런 조세, 이런 쟁송에 이제 약간 안전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정상적인 거래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도 무작정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3억 원 이상 혹은 5% 3억하고 5와 5% 요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부당이익 계산으로 보는 겁니다. 안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안전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3억 원 미만 그리고 5% 이렇게 떨어지면은 부당이익 계산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특수관계자 거래일 때는 요 개념, 요건 항상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주진 않아요. 3억이나 5%는 주지 않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가야지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 주권상정법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명백하니까 안전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식은 실제로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다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 거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권 확률 거래소를 뺀 데서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식은 그래서 빼는 겁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안전판이 필요 없는 애매모호한 것들, 그런 조세 분쟁이 일어날 것들 때문에 안전판을 국세청이 만드는 거예요. 분명한 것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거래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 특성 개념 외에 정상적인 거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특수관계자 외에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른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래에 비교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개된 거래 시장, 뭐 이런 데는 이제 그 시가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시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시가가 없을 때는 보시면 차례로 적용한다. 또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가가 불분명한 때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그러니까 감정을 매기는 거예요. 감정가액을. 감정가액 찾는 겁니다. 감정가액. 감정을 찾는데 우리가 감정가액이 이제 2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군데다 멀티를 할 수 있잖아요. 보통 멀티를 합니다. 멀티로. 감정한 가액이 2개 이상일 때는 평균액. 평균액으로 합니다. 평균액. 다만 주식은 제외한다. 주식은 왜 제외하면은 주식은 이 감정가액은 주로 자산 이런 걸 하는 거고, 주식은 왜 제외하냐면 주식은 자산보다도 미래 손손익가치, 주식은 손익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손익가치. 우리가 상증법에서도 손익가치 3, 뭐 자산가치 2,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주식은 그런 그 자산 개념으로 이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겁니다. 제외. 그래서 그 주식은 감정가액을 하지 않고 바로 상증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정가액을 하고 있고, 감정가액이 또 어려우면 이 상증법으로 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적용한다. 그리고 감정가액이 먼저고, 네, 상증법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가, 정상가격 있고 감정, 상증법 이렇게 되는데 주식은 무조건 이렇게 간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쪽, 우리가 금리를 금전을 이제 서로 대여하고 차입하고 그럴 때 그럼 정상 이자율은 뭐냐? 이자율을 뭐냐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회계에서도 그렇지만 회사들마다 자기의 가중 차입 평균 이자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평균 차입 이자율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근데 차입 이자율이 있는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차입금도 없을 수 있잖아요. 차입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기획재정을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은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이에요. 가정평균 차입 이자를 적용하는 게 약간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럴 때 당좌대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지금 뭐 외우셔도 되지만 기본 컨셉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평균 차입 이자율이 적용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당좌대출 이자를 쓰는 겁니다.